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철기 문화를 토대로 했었던 여러 나라에 관련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여러 나라에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된 단원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 두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 연맹국가 다음 단계가 이제 고대국가로 넘어오는 거죠. 고대국가의 성립, 이후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은 이렇습니다. 철기 문화를 토대로 했었던 그 연맹국가가 있었고요. 연맹국가 다음 단계로 고대국가로 넘어오는 과정인데요. 연맹국가하고요, 고대국가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고대국가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맹국가나 고대국가의 공통점은 왕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왕 존재합니다. 단지 그 연맹국가 부분에서 우리가 옥조동에는 철기 문화를 토대했지만 연맹국가가 아니라 군장국가 단계에 머물렀다라고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문제는 이 왕권의 강약 유무입니다. 그러니까 연맹국가는 왕권이 미약했었다. 그렇죠? 왕권이 여기는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권이 미약했던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왕위를 세습하지 못하고요, 선출했다는 겁니다. 누가 선출했냐 하면은 지방의 족장들, 이 지방의 족장들이 왕을 선출하기도 했고요, 왕을 끌어내리기도 하고요, 그죠? 왕을 또 세우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뒤에 가자가 붙어 있는 그 대가라고 그랬어요. 마가, 우가, 구가, 저가해서 부에서 보면은 그런 이제 족장들이 나오죠. 얘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따로따로 지방에 독립돼 있는 이런 통치 형태, 이게 연맹국가의 통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통치 형태는 지방 분권적인 통치 형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고대국가로 들어오죠. 왕권이 이때는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왕권 강화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왕위를 세습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화된 왕권에 지방에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었던 족장들은 강화된 왕권에 어때요? 복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치 형태는 지방 분권에서 이제 뭘로 가는 거죠? 중앙 집권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국가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바로 중앙 집권 국가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 고대 국가 이꼴 중앙 집권 국가라고 할 때 가장 큰 성격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이거죠. 왕권이 강화가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에 여러 가지 요소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교재 40페이지 교재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은 고대국가의 성격이 있습니다. 우선 정치, 경제, 사회, 사상, 군사면에서 다 묶어요. 자, 왼쪽에 다 묶어서 전부 결론은 뭐 하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거죠. 결론은 왕권 강화를 위한 목적 또는 뭐 중앙 집권을 목표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고대국가, 이전의 연맹국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왜 삼국을 고대국가라고 합니까? 하면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모습이 가장 먼저 나온 나라가 어디냐? 나중에 뒤에서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왕권이 강화된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가 가장 먼저 들어선 2세기 고구려 태조왕, 백제 3세기 고이왕, 신라 4세기 내무왕, 요 순서입니다. 신라가 가장 늦게 성립이 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이제 밑에 정치, 경제, 사회, 사상, 군사면에서 이건 전부 다 왕권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고대 국가의 모습을 가장 먼저 갖춘 고구려부터 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고구려의 건국 과정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 건국 과정에 대한 내용은 사료입니다. 이 사료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바로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앞에 연맹국가에서 고구려 건국 과정에서 이 가계도를 한번 제가 그려드렸었죠. 그래서 고구려 건국의 주역은 부여, 백제 건국의 주역은 어디? 고구려에서 부여, 고구려, 백제는 결국 같은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세기 백제 성황제 때 수도를 사비로 옮기면서 국호를 남부여다라고 해서 고치기도 하죠.
그는 남쪽에서의 옛날에 북쪽의 부여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뭐 이런 취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고구려의 발전 과정에서 주요 왕들의 주요 업적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41쪽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자, 주몽에 의해서 기원전 37년에 건국이 됐습니다. 고구려죠. 그런데 2세기 태조왕대 때 고대 국가 체제가 성립이 됐어요. 이 고대 국가 체제가 성립하면서 왕위가 형제 상속의 왕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점차 강화된 거죠. 형제 상속보다 더 강한 것은요, 부자 상속입니다. 부자 상속 이꼴 장자 상속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국천왕입니다. 밑에 고국천왕 때 하면은 왕위 상속이 형제 상속에서 뭘로? 부자 상속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고국천왕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 산상왕이 즉위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형제 상속이 되는 거죠. 이건 아이가 없으니까 자식이 없어서 이런 과정에 섰습니다. 근데 이제 산상왕 다음부터는 부자 상속이 확립이 됐어요. 왕권이 점차 강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세기 후반 고국천왕제 때에 을파소를 제상으로 등용해서 진대법을 실시합니다. 이 진대법, 고구려 2세기 후반 고국천왕, 을파소, 이거는 항상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기본 과정이나 심화 과정에서 반드시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그리고 진대법은 춘대 추납이에요.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거둬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생 안정의 의미도 있지만 빌려먹고 못 갚으면 그 집에 노비가 되는 것을 막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귀족 세력을 꺾자.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왕권을 강화하겠다라는 취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자, 밑에 동천왕으로 하겠습니다. 동천왕 때 가면은 중국 3국 어딘가요? 위, 촉, 오죠. 위촉오의 대립을 이용해서 오와 통교하면서 위나라를 견제합니다. 연맹국가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나라하고 부여는 친선관계, 위나라하고 고구려가 대립관계였죠. 이때 위나라 관구검이 고구려를 침략할 때 바로 부여가 위나라의 군량미를 원조한 사실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때 또 부여하고 고구려는 어떤 관계냐? 대립관계다. 적대관계였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미천왕으로 가겠습니다. 미천왕 때 하면은 중국과의 교통의 요지였던 서안평을 점령합니다. 311년이죠. 자, 서안평은 예나 지금이나 교통의 요지예요.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교통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압록강이죠. 자, 압록강입니다. 압록강. 여기가 백두산이 되는 거고요. 백두산.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신의주입니다. 신의주. 의주 쪽 있죠. 의주. 평안북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압록강 건너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금 단둥입니다. 단둥. 그리고 이제 단둥과 의주를 연결하는 현재입니다. 압록강 철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단둥 있죠. 이 단둥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이곳이 지금 여기가 어디요? 서안평입니다. 서안평. 그러니까 고금을 막론하고 여기는 한반도하고 중국하고의 교통의 요직이다. 요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서안평을 미천왕제 때에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천왕으로 갑시다. 중천왕. 3세기 후반에 중천왕 장발미인 관나부인이 위나라로 보내질까 두려워해서 왕후 연씨를 모함하다가 사형에 처졌습니다. 고구려 율령에서 투기죄가 적용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투기죄. 그래서 관나부인은 머리가 굉장히 길어서 장발미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위촉오의 위나라입니다. 위나라에 이제 인질로 보내질 것을 두려워해서 왕후를 모함을 하다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질투죄, 일바 투기죄가 적용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바로 밑에 고국원왕을 좀 보겠습니다. 이 고국원왕은 남쪽 백제 근초왕의 침략을 받아서 평양성에서 죽었습니다. 어떤 그 급습을 받아서 피살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고국원왕입니다. 고국천왕하고는 혼동하지 마십시오. 위에 진대법에서 고국천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백제는 근초광제 때 그의 아들 근구수왕이 태자 시절에 고구려로 들어가서 고국원왕을 죽인 거죠.
그래서 삼국 항쟁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런 시기였었습니다. 자, 뒤로 좀 넘어갑시다. 소수리망으로 하겠습니다. 고구 원왕이 죽고 나서 이제 소수리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소수리망이 등장을 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있죠. 자, 소수리망의 업적에서 기억을 좀 하십시다. 불교 전례, 전진에서 순도라고 하는 승려에서 불교가 전례가 됐고요. 국립대학 대학 설립과 율령이 반포됩니다. 소수리망의 업적은 기억을 좀 해두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광개토왕으로 바로 건너뛰겠습니다. 광개토왕은 한 명의 왕으로서의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시켰던 왕이 바로 광개토왕이에요. 그래서 그의 왕의 시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생 동안 64개의 성과 1400여 개의 촌락을 건설했다. 이 대제국을 뭐라 했냐면 수천이야, 수천. 수천은 고구려 중심의 세계관을 수천이라고 그래요. 봐요. 고구려 중심의 세계관을 수천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중하라고 하죠, 중하. 그러니까 중하하고 같은 얘기야.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중하라고 한다면은 고구려 중심의 세계관을 수천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천하를 지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를 고구려에서 이때는요 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된 거죠. 고구려 입장에서 신라는 동쪽에 있는 나라고요. 동쪽에 있는 오랑캐다에서 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현재 그 유일하게 남아있는 남한에 고구려의 금성문이 하나 있죠. 중원 고구려비에 보면은 신라를 동이라고 부른 그런 사례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뒤에 금성문에서 한번 해봅시다. 다시 광개토왕의 업적으로 보겠습니다. 백제를 침략해서 아차산성을 공격을 하고요. 아차산, 서울 광진구에 있는 그 산입니다. 야트막 산이죠. 거기까지 내려온 거죠. 한강산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특히 신라 내문왕의 요청을 받아서 보병,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왜구를 격퇴를 합니다. 이때 이제 신라의 왜구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내문왕이 친선관계에 있었던 고구려 광개토왕에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보병, 기병을 보내서 왜구를 몰아냈죠. 자, 이때 신라 수도 경주의 금성에 고구려 군대가 주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유물로서 신라 경주에서 발견된 뭐가 있어요? 호우가 있습니다. 호우가 나온 무덤이라 해서 호우총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광개토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라로 들어왔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것은 맞고요. 그리고 신라로 온 것도 맞겠죠. 그래서 신라에서 이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죽었어. 그 무덤에다가 부장했던 것이 뭐예요? 호우였습니다. 총동 그릇이에요. 네, 그 무덤이 이게 발견된 무덤이다 해서 호우총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뒤에 내문왕의 업적에서 따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편 고구려가 이제 신라에 들어와서 왜구를 격퇴했습니다. 그리고 내친김에 고구려 광개토의 군대는 어디로 내려와요? 낙동강 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왔더니 낙동강 하구에는 금관가야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구려 군대가 내려오자 금관가야 세력이 위축이 되고 가야의 세력은 김해에서, 즉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경상북도 고령입니다. 대가야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씁니다. 이 연호는 우리 최초의 연호로 기억을 하고요. 영락. 그리고 연호의 사용은 안으로는 왕권의 강, 밖으로는 중국과의 대등함,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만큼 왕권이 강화됐다는 것, 또 중국하고는 뭐예요?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였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광개토왕 비문에 나와 있는 사료가 있죠. 이게 바로 신라를 도와서 왜구를 격퇴한 광개토왕의 그 업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누구요? 장수왕이 있습니다. 장수왕의 이름은 거련입니다. 거련이고요. 98세에 죽었다고 그래요. 말 그대로 굉장히 장수한 거죠. 물론 장수왕 할 때 우리가 장수했다 할 때 그 장수에 한자를 쓰는 건 아닙니다만은 한글 의미 같습니다. 장수. 그래서 98세라면은 21세기에도 98세까지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98세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장수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한 50대 정도입니다. 55세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환갑 61입니다. 이제 갑이 60갑이 한 번 돌았다 해서 환갑이라고 하죠. 61 환갑이 되면은 오래 살았다 해서 어떻게 해요? 성대하게 잔치를 합니다. 요즘은 이제 거의 하지 않죠. 뭐 7순, 8순 정도 돼야지 이제 오래 살았구나 해서 잔치도 좀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평균 수명이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갑 잔치도 크게 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봤을 때 이 시기 삼국시대 때 장수왕이 98세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장수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밑에 중국 남북조하고 교류하면서 중국을 견제합니다. 다면 외교라고 하죠. 양다리 걸친 외교인데요. 이건 나중에 조선시대 때 가면은 선조 때 외란이 터지고 다음에 등장했던 광해군이 나오죠. 광해군 때의 양다리 걸치는 중립외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명과 후금에 대한 중립외교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중국의 남조와 북조하고 사이에 관계, 대립관계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남조와 북조하고 서로 손을 잡고 있었던 다면 외교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편 그의 아버지 광해토왕 비 있죠. 이 비 금성문 뒤에서 봅시다. 이 비를 장수왕 2년에 건립했고 그리고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요? 평양으로 옮깁니다. 이때 국호를 뭘로 바꾸냐면은 고려로 일시 바뀝니다. 고려. 그래서 발해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그 고구려 땅에서 건국됐던 발해. 그 발해는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서 발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고려라고 합니다. 그 고려는 왕건이 세웠던 10세기 때 고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고구려의 고려예요. 근데 고구려를 왜 고려라고 하려고 그랬을까? 장수왕래 때 국호를 고려로 바꾸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6세기 백제 성왕대 때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긴 이후에 국호를 뭘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남부여로 바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남부여라고 합니까? 남부여라고 하면 또 헷갈리잖아. 이제 그냥 백제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고려라고 고쳤지만 그냥 고구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한편 427년에 평양천도가 단행이 됐죠. 그래서 고구려는 졸본에 건국됐어. 졸본에서 주몽에서. 그럼 이대왕 유리왕대 때 어디로? 국내성 통구로 천도를 했다가 5세기 때 어디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자,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것은 왕권의 강화의 의미도 있어요. 수도를 옮긴다는 건 왕권 강화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고구려의 남진 정치의 의미도 있습니다. 백제 신라를 압박하려는 그런 의도예요. 또 서해안 진출에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왕대 때 수도 평양천도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계속 봅시다. 자, 밑에 보시면은 두 번째 봅시다. 1427년 평양천도 이후에 백제 고구려를 백제하고 신라를 압박을 하자 백제하고 신라가 433년에 제1차 나제 공수동맹을 맺고 있죠. 나제 동맹이었습니다. 나제 동맹은 3차까지 갑니다. 나중에 깨지지만은 결국은 자, 그리고 이제 한강으로 내려와 가지고 탈취해서 한강을 탈취해서 백제 누굴 죽였냐면은 한강을 차지하고 있었던 계로왕을 죽여요. 그리고 수도 백제 수도 한성을 빼앗죠. 한강도 빼앗습니다. 계속 남진합니다. 그래서 한강 상류까지 내려와서 세운 비석이 하나 있죠. 그게 중원 고구려비예요. 유일하게 이제 남한 쪽에서 현재 남아있는 고구려의 금성문이 되겠습니다. 중원 고구려비는 뒤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경당은 뭐냐면은 장수왕대 때 설치가 됐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평양천도 이후에 설치했었던 평민자재 교육기관이에요. 이게 경당입니다. 경당. 몇 세기인가요? 5세기 때 경당이죠. 6세기 때 화랑도하고 기능이 비슷해요. 19세기 1883년 19세기 우리나라 근대 사립학교의 시초 원산학사하고도 기능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경당과 화랑도와 원산학사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글 공부를 하고요. 무술 공부도 하고요. 또 여기에 입학에는 누구? 평민자재도 있죠.
이 평민 자제들도 입학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랑도는 바로 맨 위에 풍월주, 그 다음에 화랑, 낭도 이렇게 구성되는데 낭도에는 평민 자제도 입학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교육기관에서요, 한국사에서 글공부, 무술 공부도 하고요 하면서 동시에 평민 자제가 입학할 수 있었던 교육기관은 뭐냐 하면은 경당과 화랑도와 원산학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뒤로 보겠습니다. 문자왕대 때 북부여를 복속하고, 이 북부여가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부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494년이죠. 만주 요동까지 차지해서 고구려에서 가장 영토가 넓었을 때가 바로 문자왕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양원왕이 있죠. 백제신라 연합군에 의해서 한강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왕대 때 한강을 차지했다가 양원왕대 때에 빼앗겼어요. 이때 이제 백제가 차지했던 한강을 신라 진흥왕이 다시 탈취합니다. 이게 554년 백제신라의 제3차 나제동맹이 결렬된 순간입니다. 진흥왕이 백제 상황을 지금의 충청도 옥천 쪽입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죽여요. 그래서 성왕이 피살되면서 한강의 주도권은 어디로 가죠? 신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왕으로 하겠습니다. 이 영양왕대 때 온달 장군 아시죠? 아단성 전투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이 아단성 팀에 소리 아차선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강서까지 내려온 거죠. 태학박사 이문진이 신집 5권 역사서입니다. 물론 현재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편찬했고요. 그리고 수날의 압력을 받아서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을 하자 이후에 수날하고 고구려 간에 총 4번에 걸친 전쟁이 터집니다. 그 4차 전쟁 중에서는 2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2차가 612년 을지문덕 뭔가요? 살수대첩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영유왕이 있죠. 영유왕대 때는 중국이 수나라가 무너지고 당이 들어섭니다. 당 고조 때는 고구려하고 친선관계였어요. 근데 당 태종 이세민이 집권하면서는 대외 팽창을 하자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 주도로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부여성, 비사성은 위치가 어쩜 되냐 하면은 부여가 있었던 부여성. 그 다음에 여기가 요동반도죠. 요동반도 끝. 여기가 뭐냐면 비사성입니다. 비사성. 그래서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의 천리장성을 쌓는 과정에서 연개소문이 힘을 키워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누구를? 영유왕을 치고 그의 동생 마지막 왕이죠. 보장왕을 옹립을 시켜놓은 것이죠. 그냥 668년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주몽에서 보장왕대 때까지의 정치적 변청 과정을 겪습니다. 마지막 보장왕대 때 당과 3번에 걸친 전쟁이 나오는데 그중에 물론 이건 나중에 또 대의관계에서 봅시다만은 1차 645년 양만춘 바로 안시성 혈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시성은 천리장성을 쌓았다가 당의 침략을 받아서 고구려가 막아낸 싸움이에요. 3번 다 이겼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1차입니다. 이게 645년에 안시성 전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 금성문에서 2개 광개토왕 비문하고요. 뒷장에 보시면은 중원 고구려 비문이 있습니다. 둘 다 누구예요? 장수왕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광개토왕 비문부터 한번 봅시다. 고구려의 건국설화, 주몽이 부여에서 남하에서 졸본에서 고구려를 건국한 거죠. 그 고구려 건국설화가 최초로 기록된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개토왕의 주된 업적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총 3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1부, 2부, 3부. 1부는 고구려 건국 과정 내용입니다. 그리고 2부는 바로 광개토왕의 치적, 제3부는 수묘에 대한 얘기인데 수묘라고 하는 것은 이 묘를 어떻게 지켜라라고 하는 겁니다. 수묘예요. 이 묘를 어떻게 관리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약 4면에 옆에 보시면 높이가 6.39m입니다. 4면에 약 1800여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 중에 일제 강점기 때 가면 일본에 의해서
왜곡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 20자 정도 된 게 있어요. 밑에 있죠. 백잔, 신라, 구시, 송민, 유래, 조공, 이, 외이, 신묘년 391년입니다. 신묘년은 내도, 해파, 백잔, 빵빵빵, 라, 이위, 신민이 됐습니다. 자,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백제와 신라는 옛부터 우리의 속해 있는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유래, 조공, 조공을 바쳐왔었다. 그 다음에 이 외이 신묘년, 신묘년에 외가 들어오자 바다를 건너가서 백제와 신라를 격파하고 신하와 백성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위 뭐뭐로 삼다. 신하와 백성, 신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요는 뭐냐면은 백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백잔. 이 백잔은 어디냐? 백제입니다. 백제. 근데 왜 백제를 백잔이라고 그랬냐? 바로 근초광이, 백제 근초광입니다. 근초광이 근초광대 때 그의 아들 다음 대통령, 다음 왕이 근구수왕입니다. 근구수왕을 시켜서 고구려에 누굴 죽였다고 그랬어요? 고국 원왕을 죽였죠. 그렇죠? 죽였습니다. 이때부터 고구려하고 백제는 어떤 관계 되는 거죠? 앙숙 관계 되는 거예요. 대립 관계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백제 건국의 주역이 누구라고 했어요? 고구려, 친선 관계였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극과 극을 달리는 이런 관계였다. 그래서 백제를 백제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세요? 백잔이라고 합니다. 백잔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좀 능멸한 의미예요. 좀 능멸한. 안 좋게 보는 그런 시각에서 부르는 명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데 일본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거든요. 일본은 자기네들이 백제와 신라를 점령하고 신하와 백성을 삼았다. 일제시대 때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일제는 우리나라를 침략한 게 아니라 자기네도 우리 땅 찾으러 온 것이다. 옛날 이건 우리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침략한 게 아니라 되찾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침략이라는 단어를 어떤 역할이나 고토 회복의 의미로 바꾼 이론을 일제시대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식민사관이라고 그래요. 식민사관이다. 그래서 일본의 해석과 밑에 우리 측의 해석 내용이 좀 달라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50년 중원 고구려비를 살펴봅시다. 뒷장에. 1975년에 발견됐습니다. 이건 얼마 안 됐죠, 사실은. 75년이라면은 한 30년 전이에요. 한 25년 전에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고구려의 석비였었으며 또 고구려가 한강 상류까지 진출했다라고 하는 증거 금서문입니다. 중원, 지금 어딘가요? 충주죠. 한강 상류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신라의 왕을 호칭할 때는 뭐라고 그랬다고? 동이매금이라고 했습니다. 동이. 그러니까 수천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고구려 중심의 세계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자기 나라를 중하로 보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 전부 다 오랑캐로 오는 겁니다. 신라를 동쪽에 오랑캐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동. 그 다음에 뭐라고? 신라, 동이, 매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동이는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신라의 왕을 호칭할 때 동이 매금이라고 지칭했던 기록도 있고요. 또 고구려가 신라의 왕과 신하들에게 옷을 하사한 의식이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 중원 고구려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석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략 밑에 박스 사료는 그 중원 고구려비의 일부 알 수 있는 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해놓은 내용이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금성문, 중원 고구려비와 그 다음에 광해토왕 비문까지 고구려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 정치인 발전 과정의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백제를 좀 보기로 합시다. 백제는 고구려에서 이탈해 온 누구에서? 비류, 원조, 그 중에 누구죠? 원조에 의해서 기원전 18년에 건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제 건국의 주역은 누구예요? 고구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백제는 그럼 언제 때 고대역과 칠해가 성립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45페이지. 3세기 고이왕대 때입니다. 3세기 고이왕대 때 고대역과 칠해가 성립됐다. 남당의 설치와 형제 상속제 확립과 율령 반포 그리고 이제 관등
관복제가 정비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남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남당은 뭐냐면은 남쪽에 있는 건물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남당이다. 일종의 회의 장소. 이 남당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정삼죠, 정삼. 백제 귀족의 정삼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근초광 업주로 하겠습니다. 왕위가 형제상속에서 뭘로 됐죠? 부자상속. 그 다음에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을 해서 고구원왕을 죽이고요. 또 밑으로 쭉 내려오겠습니다. 요서, 산동, 규슈로 진출해서 고대 상업세력을 형성을 했으며 이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칠지도를 하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옆에 지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한강은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백제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 남조의 동진과 수교라고요. 고흥이 역사서를 편찬합니다. 서기. 물론 현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자, 침유왕대 바로 밑에 보겠습니다. 침유왕대 때 중국 동진의 마라난타는 승리로부터 불교가 수용이 돼서 공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용은요, 전부 다 주체가 누구예요? 국왕입니다.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불교 수용의 주체는 국왕, 이꼴 뭐다? 국가다. 그렇죠? 그럼 불교 수용의 목적은 뭘까요? 주체는 얘네들이다라고 하면 목적은 왕권 강화죠. 그렇죠? 왕권 강화의 사상적 기반으로 쓰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 침유왕대 때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요. 바로 밑에 아신왕 좀 보세요. 고구려 광개 토왕이 한성 서울을 침략하자 영원히 노객이 되어 있다는 맹세를 했었으며, 그렇죠? 이때가 백제 위축기 아닙니까? 아신왕입니다. 그 다음에 전지왕대 때에 상좌평직을 설치했고요. 상좌평은 좌평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좌평이에요. 좌평 6좌평이 있습니다. 고려나 조선의 육부나 육조와 같은 거죠. 2호 평형 공부를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상좌평은 내신좌평, 내두좌평, 위사좌평, 조종좌평에서 6개 좌평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모여서 해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 정사함 회의예요. 정사함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그 6명의 6명의 좌평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좌평을 뭐라고 그래요? 상좌평이라고 그래요. 신라에서 대등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대등을 뭐라고 그래요? 상대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렇지? 그럼 비유왕대 때 제1차 나지동맹이 체결됐습니다. 신라 눌지왕과 연합을 한 것이죠. 이게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대한 반발이에요. 433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로왕 보겠습니다. 계로왕은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 때 피살된 사람이야. 이때 고구려 장수왕이 도림이라고 하는 바둑을 아주 잘 두는 승려를 백제로 간첩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 계로왕이 바둑 광이래잖아요. 그래서 정사를 안 보고 맨날 바둑만 두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장수왕의 남진 정책 때 피살이 되고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수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사료에 보면은 계로왕 국서에서 나온 이 부분은 일단 그 위에 고구려 장수왕이 한참 내려올 때 계로왕이 중국 북위에 국서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한 글이에요. 이걸 계로왕의 국서다라고 일합니다. 신과 고구려는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함께 나왔으므로 선대 때는 애정이 돈독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고구려가 우리 백제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이제 도움을 요청했던 계로왕의 국서입니다. 세련된 한문학의 한 내용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조왕대 때 475년 수도를 한성에서 웅진호 천도합니다.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계로왕이 죽죠. 그리고 문조왕대 때 수도를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수도를 옮긴 이후에 귀족들의 등살에 귀족들의 등살에 단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근왕이 나옵니다. 근데 삼근왕 다음에 누가 나오죠? 바로 백제의 중후론에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하겠죠. 동성왕, 그다음에 무령왕, 그다음에 누구죠? 그의 아들 성왕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근왕 다음에 동성왕, 신라 소지왕과 제2차 나지동맹을 체결합니다. 이게 결혼동맹이고요. 탐나,
제주도를 이때 복속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뒤로 하겠습니다. 무령왕으로 하겠습니다. 이 무령왕은 지방의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 22곳, 22곳에 담로를 파견해서 밑줄 그나요? 지방관을 파견했나요? 아니죠. 그럼 누구예요? 왕족을 파견합니다. 너네들은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중국 남조 양나라의 사신을 보내서 국교를 강화하고 그리고 양나라로부터 백제 제군사 용동대장군이라는 관작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무령왕의 지석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지석은 무덤 주인공의 간단한 뭐예요? 이력서입니다. 이 지석이 있어야지만이 누구의 무덤인가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 무령왕 다음에 등려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성왕입니다. 실질적인 백제 중흥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수도, 사비천도, 국호, 남부역 회칭, 그치? 그리고 이제 고구려하고의 관계에서도 대등한 위치에 있었음을 나타내고자 했었다. 독자적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앙, 지방, 관제 정비와 놀이사치계를 통해서 일본의 불교를 전달해 준다거나 신라 진흥왕 때 연합해서 한강 수복을 한행했는데 결국 한강은 빼앗겼다고 그랬죠. 관산성 전투였었습니다. 성왕이 신라 진흥왕에게 뒤통수를 맞은 거였었죠. 그래서 554년에 나지 동맹은 결렬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보겠습니다. 고구려로부터 한강 하류 지역을 회복했으나 진흥왕에게 탈취당하자 성왕은 신라를 공격하다가 지금의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면서 나지 동맹을 대했다. 결국 결렬이 됐다. 나지 동맹은 아까 몇 년에 체결됐었어요. 장수왕의 남진 정체 때 백제 비왕과 신라의 눌장 간에 433년에서 깨진 것이 몇 년이냐? 554년입니다. 요 기간, 근 100년 기간 동안에 걸쳐서 나지 동맹은 잘 유지가 됐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깨졌지만은, 그 다음에 밑에 위덕왕이 있습니다. 부여 능산리 고분군 근처에 성왕을 추모하는 사찰을 건립했고요. 그 사찰터에서 백제 금동 대항로 또 백제 침탈, 백제 창왕명 석조 사리감이 출토가 있습니다. 창왕은 누구냐? 바로 위덕왕을 얘기합니다. 위덕왕을 창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왕으로 갑시다. 무왕. 이 무왕은 대백제 건설을 위해서 미륵사지, 미륵사석탑, 그 다음에 수도, 익산, 천도가 시도가 되기도 하죠. 물론 된 건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죠. 의자왕 때 보겠습니다. 동방의 뭐다? 바로 효자다. 그래서 해동 증자다 그랬습니다. 해동, 동국, 태동, 청구, 삼한 다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용어들이에요. 그렇죠? 전부 다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용어다. 그러니까 해동 증자다. 뭐 증자는 중국에서요. 춘추 전국시대 때를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이 사람은 효자였다고 그래. 효자. 근데 해동의 공자는 그럼 중국의 효자가 증자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효자는 우리나라의 해동, 우리나라의 효자는 누구냐? 증자는 누구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의자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660년에 나당연합군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백제 정치인 발전 과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사료에 근초광의 대해 진출이 있죠. 이거 앞에 지도에서 보시면은 근초광 대해 진출해가지고 어디로 나갑니까? 바로 요서, 그 다음에 산둥만도, 그 다음에 어디죠? 일본의 큐슈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고대 상업 세력이에요. 자, 이거 한성입니다. 배를 띄워서 어디에요? 요서, 그 다음에 어디? 만주, 그 다음에 어디? 한반도. 그렇죠? 여기에 이제 고대 상업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요? 4세기 근초광대 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사료가 이 내용이 어그러져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백제 대관계에서 또 하나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칠지도가 있습니다.
얘는 백제하고요. 백제하고 일본은 어때요? 내내 친선 관계죠. 두 나라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뭐요? 바로 유물입니다. 가지가 7개 달렸다 해서 뭐라고 그래요? 칠지도라고 그래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일본에 있고요. 기록 자체도 우리나라는 없어요. 원래 이름은 금상감 칠지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고 금으로 글씨를 새겨놓은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일본의 이소노카미 신궁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실물은 일본인이라 해도 열람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모조품을 보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면과 뒷면에 그런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상감 뭐라고 그래요? 칠지도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백제하고 일본과의 친선 관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고구려하고 그렇다면 신라하고의 친선 관계를 보여준 유물은 뭐라고요? 호우다. 호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고대국가 성립된 이후에요. 고구려하고 그다음에 백제의 정치적 발전 과정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발전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